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도산 안창호 포럼 오늘이 제 15회입니다. 15회 도산 안창호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한국 근대사를 강의하다가 정년을 하고 지금은 흥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그 주제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조 뭐 다 아시겠지만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그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전문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하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듭하면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적 계승자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식적이지만 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은 동시에 또는 정부 수립 전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그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주권 행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대한민국 그 100년을 기념했고 이제 올해는 다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법률적 그 연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소급해 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상적인 연원, 법통은 아니지만 정신적, 사상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연원이 되는 것은 한말의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신민회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신민회의 정신적인 뿌리를 두고 있고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그런 나라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성격을 규정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처음에 민주공화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국이라는 것, 공화정이라는 것은 지금은 너무도 보편화돼서 뭐 특별한 그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소급해 보면 공화정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정말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고 변화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좀 소급해서 생각해 보면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그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만 한정하면 멀리 소급하는 분들은 반만 년을 이야기하고 더 전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5,000년 또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 이런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적어도 2,000 몇백 년의 역사 기간 동안 우리는 왕정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당연히 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그 신분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돼 있었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왕정 시대를 수천 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화정으로 바뀐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고 발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중세 시대에 또는 고대 시대의 그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공화정의 그 기본 시각이 이때도 싹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교에 보면 민이 근본이다. 백성 민이 중요하다. 이런 그 사고의 편린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전히 나라의 주인은 왕이고 모든 백성은 왕의 소유고 모든 땅 가운데 왕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것이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기본적인 사고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도 낡았지만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이 중요하다. 비록 왕이 나라의 주인일지라도 또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일지라도 또 서양 같으면 왕이라는 존재는 신의 명령을 받은 왕권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왕권 신수설 이런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인류가 이제 점점 민도가 상승하면서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싹 터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19세기 전반에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선생 같은 분, 이런 분은 당시로 보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왕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받은 자 또는 신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힌 그런 존재였는데 정약용 선생은 놀랍게도 왕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백성들이 필요해서 선출한 존재다. 처음으로 백성들이 주체고 왕은 그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당시로 보면 아주 획기적이고 매우 불온한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는 서양의 계몽 사상가들 또 근대 시민 사상가들이 모든 사람들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펴면서 천부적인 인권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왕의 부속된 국민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회 계약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고 거기서 왕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큰 사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오면 19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이 무렵에 개화파라는 지식인 집단이 형성됐습니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박규수,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같은 분도 그 당시에 개화파의 맨 말석 후배 인물. 이 개화파 지식인들이 형성됐는데 이분들은 서양의 근대 사상을 접했어요. 중국에 번역된 서양 책들을 통해서 서양에는 이러이러한 근대 사상이 있구나. 그리고 나라라는 것도 우리처럼 임금님이 절대적인 존재인 그런 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있더라도 더 중요하게는 헌법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입헌군주제 국가도 이해했고, 아예 나라가 없는, 나라 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다. 공화국가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는 됐지만 이것이 우리의 그 현실하고는 너무도 멀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에 오면, 지금부터 한 120-30년 전입니다. 19세기 바로 아주 말에 독립협회라는 큰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 독립협회가 우리나라를 좀 근대적으로 개혁하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 독립협회는 그 개혁의 목표가 지금까지 왕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전제하는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군주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법이 중심에 있는 그런 나라로 바꾸는 정도의 개혁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독립협회 최고 지도자가 서재필이었고, 그러니까 개화파의 말단이었다가 이제 20-30년 시간이 지나서 귀국해가지고 갑신정변으로 미국에 망명했었지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서재필 박사가 독립협회를 만들 최고 지도자고, 윤치호라는 분, 이상재라는 분, 이런 분들이 독립협회의 지도부였고, 이승만 박사는 독립협회의 아주 청년 그룹의 리더격이었습니다. 이 독립협회가 우리나라를 입헌군주제 국가로 바꾸려는 그런 개혁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당시 조건에서는 용납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고종을 중심으로 한 그 왕권파들에 의해서 독립협회는 탄압받고 해체되고, 그 당시에 청년 그룹들 한 7-8명, 10여 명은 우리도 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바꾸자는 운동을 했지만, 아주 청년 그룹은 아예 공화국을 합시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독립협회가 탄압받고 해체되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체포돼 가지고 그 청년 그룹의 리더였던 최정식이라는 사람은 사형당하고, 이승만은 감옥에 갇혀서 몇 년간 1904년까지인가요? 감옥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매우 당시로 보면 과격하고 불온한 주장을 했던 셈이죠.
그래서 공화주의의 맥은 그 뒤에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안창호 선생이 등장하십니다. 안창호 선생은 독립협회의 청년 멤버의 한 분이었는데 독립협회 운동 당시에 공화주의자였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아직 나이가 20살도 안 된 때여서 안창호 선생이 막 두드러지게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제 만민공동회에서 쾌재정 연설을 했다 이런 기록은 나오는데 그 연설 내용에 보면 군주를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군과 민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내용 보면 아마도 입헌 군주제 사상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안창호 선생이 1902년 당시 안창호 선생은 24살이었습니다. 만으로 19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좀 더 공부를 해와야겠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셨는데 잘 아시듯이 안창호 선생이 유학으로 갔지만 그냥 학위 취득을 위한 공부는 포기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 그 당시에는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한국 교민들을 가르치고 조직화하는 그런 현실 지도자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창호 선생이 공화주의자가 됐습니다. 아마 미국에 있으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도 봤을 거예요. 그 당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유세차 오고 했을 것 같은데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거 굉장히 활력에 넘치는 거예요. 왜 이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안창호 선생이 보기에 이건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활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 그 교민들을 지도하면서 100여 명, 몇십 명 이렇게 집단 거주 지역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을 관찰한 어느 우리 목사님이 여기는 도산공화국이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안창호 선생이 지도자이긴 하나 지배자나 군림하는 분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 한국 교민들 노동자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오히려 더 봉사하고 하는 그 지도력을 가지고 이 한인 초기 교민 집단을 아주 활력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그 모습을 도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한 20대 중반 무렵에는 완벽한 공화주의자로 발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에 국내에서 을사조약이 맺어지니까 거기서 공립협회를 만들어서 지도하고 있던 안창호 선생 판단에는 이거 고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망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본격적인 구국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귀국을 결심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항상 행동을 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 계획을 실현할
마스터 플랜을 갖고서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안창호 선생이 1907년 2월 달에 국내로 다시 이제 귀국하셨는데 그 귀국하기 전에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했어요. 어떻게 구국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그 최종 목표는 뭘로 할 것인가, 이런 구국운동 그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 기록이 지금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친히 메모하고 정서한 기록이 저는 우리 근현대 역사에서 기념할 만한 문건들이 많은데요. 우리 3.1 독립선언서도 그럴 것이고 안창호 선생의 이 구국운동 그 계획서 단 2장짜리예요. 그냥 2장짜리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 문건을 정말 그 국보급 문화재로 우리가 지정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구국운동을 앞으로 해야겠는데 최종 목표는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다.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에 뭘 해야 되냐. 일본이 지금 한국을 점령했단 말이죠. 노일전쟁에 이기고 나서 군사적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했는데 한반도에 민주공화국,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을 쫓아내야 됩니다. 일본을 쫓아내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내에서 하듯이 의병투쟁이나 애국계몽운동 이런 걸로는 안 된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세계 최강의 영국군과 맞붙어서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을 건국했듯이 일본군과 근대적인 무장 준비를 해서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일본과 독립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근데 독립전쟁을 하려면 또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목숨을 내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무장시킬 돈도 있어야 되고, 군사 학교도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독립전쟁을 조직적으로 준비하자. 이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결집력을 가진 조직체가 필요하다. 그 조직체는 혁명운동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지키겠다 그러면 그건 애국운동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대한제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것이면 혁명운동입니다. 혁명운동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죠. 비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민회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를 만들고 그 신민회를 지도하는 구국투쟁을 4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를 했습니다. 이게 안창호 선생의 30살 전후에 활동이 되는데요. 이때 안창호 선생은 민주공화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내세우면서 동시에 이제 동포들을 향해서 국민 주권 사상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강연회도 하고 자기 동지인 신채호를 시켜서 대한매일신보 신문에 논설도 쓰게 하고 활동을 합니다. 안창호의 국민 주권 사상 그 연설 보면 매우 명쾌합니다.
지금 삼선동이죠. 그때는 삼선평이라고 했는데 그 삼선평에 청년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한 강연 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라는 것은 왕씨나 이씨 같은, 그러니까 고려, 조선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요 우리들 어깨에 대한이라는 두 글자를 각기 짊어지고 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죠. 나라는 국민 각자가 다 주인이다. 국민 주권 사상이에요. 원컨대 당신 젊은 친구들은 지금까지의 낡은 생각을 더 이상 갖지 마라. 왕이라는 게 뭐 이씨 거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라라는 것은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이 생각을 청년들에게 연설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각인을 시켰어요. 이 내용이 뒤에 가면은 우리 대한에는 황제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 2천만 명의 황제가 있다. 이런 연설로 또 다시 되살아납니다. 어쨌든 안창호 선생은 우리 역사에서 보면 민주공화국 사상, 국민주권 사상을 완벽한 형태로 체득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근대 혁명 사상가고 혁명 운동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밀 조직 신민회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가인 대한민국의 사상적인 뿌리가 되고 정신적인 연원이 되는 겁니다.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강요들의 거의 전부가 다 이승만 대통령만 빼고요. 다 신민회 멤버들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과 함께했던 신민회 멤버들이 임시정부의 강요가 되고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민회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고 사상적인 연원이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또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이런 숭고한 뜻만으로 현실이 되기는 어려웠지요. 결국 안창호 선생의 신민회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강점했습니다. 그 강점 직전에 안창호 선생의 정신적 동지였던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총살했고 일본 헌병대에 의해서 그 배후자가 안창호라는 강력한 혐의를 가지고 용산 헌병대에 구금해서 한 2달간 혹독한 고문을 했지만 안창호 선생은 안중근 의거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주변의 모든 문서들을 전부 소각했어요. 너무도 아까운 자료입니다. 그때 미국의 동지들과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들도 다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조건이 조그만 단서라도 나오면 수많은 동지들이 다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은 그 자료들을 전부 소각했어요. 고문을 이겨내고 결국은 풀려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안창호 선생 체격을 보면 굉장히 당당해요. 건장한 분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고문에 시달렸는지 그 뒤에 보면 안창호 선생은 수시로 미열에 시달리고 이런 건강을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신민회를 통한 구국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안창호 선생은 처음에는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다시 구국운동을 전개해 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에 가족이 있고 자기들 안창호 선생을 극진히 위하는 동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 다시 자리를 잡으시고 1910년대에 대한인국민회라는 조직을 발전시켰습니다. 대한인국민회는 안창호 선생이 만든 공립협회가 발전한 조직인데 안창호 선생이 다시 미국에 돌아가시면서 이 대한인국민회를 크게 발전시켜서 해외 모든 한국 교민들을 아우르는 최대 한인 교민 조직이 됐고, 그 다음에 해외 한인들의 최고 자치 조직이 됐습니다. 대한인 국민회.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무형의 임시정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정부 형태를 띠지는 않았지만 정부하고 똑같은 존재 의미와 역할을 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무형의 임시정부였다. 그 최고 지도자가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중앙총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창호 선생과 임시정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임시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적 아버지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1운동 후에 여기저기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그 중에 3개의 임시정부가 실체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다가 그 삼국이 통일된 것은 고려 때 와서지요. 물론 영토를 많이 잃어버렸고 그 주민도 많이 다 포섭하지 못했지만 고려가 삼국을 통일했듯이 노령의 대한인국민의회,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의 서울의 한성정부, 이 3개의 정부가 병립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민족사적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죠. 이게 정부라는 것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돼야 되는데 3.1운동으로 자주국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 정부가 3개라는 것은 그 3개 어느 것도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되죠. 이 통합을 완성시킨 분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아버지가 안창호 선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3개의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안창호 선생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했는지는 우리 근대 역사가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선수범, 헌신봉사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몸으로 체현한 분이,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그 아주 백미의 장면이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1919년 9월 11일 임시정부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통합된 임시정부야말로 민족사적 정통성을 가진 임시정부가 된 것입니다. 그 산파, 그 완성자가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단순히 통합을 이루어 놨을 뿐만 아니라 안창호 선생은 그 뒤에도
임시정부가 이제 뭐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다시 분열돼 버리고 무력화된 뒤에도 안창호 선생은 이 임시정부를 지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상해나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을 가보면 안창호 선생의 역할이 너무도 축소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안창호 선생은 늘 역할은 자신이 하고 공은 남한테 돌리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되라는 요청을 번번이 사양해 왔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에 가보면 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2대 대통령 박은식, 3대 국무령 그 이상용, 뭐 홍진, 김구 이렇게 사진이 책임자들이 쫙 걸려 있는데 거기에 안창호 선생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그 책임자들은 사실은 안창호 선생이 다 추대해서 만들어 드린 분들입니다. 정작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 정식 총장도 아니고 노동국 총판이라는 자리로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임시정부를 통합시키고 운영하고 지탱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런 실질적인 역할이 드러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사진 속에 가령 뭐 신년 하례라든가 이럴 때 보면 항상 안창호 선생이 중심에 앉아 계시긴 하죠. 그 실질적인 역할에 따라서. 근데 정작 공식적인 책임자 사진 속에는 그분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이거를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면 이래 가지고서 우리 근대 역사를 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은 조직과 운영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임시정부의 사상적인 지도자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듯이 임시정부 초기, 그러니까 대략 1920년대 전반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그 사상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근데 2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가령 홍진이라는 분이 국무령이 되고 그 뒤에 이제 김구 선생이 이어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는 안창호 선생이 대공주의라는 것을 주장하세요. 대공주의라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안창호 선생이 중국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다.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자유, 공산주의가 강조하는 평등,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룬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우리가 갈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대공주의라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정부주의도 아니고 대공주의라는 중국의 선문이 삼민주의를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안창호 선생은 한국의 대공주의가 앞으로 한국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독립 이후에도 대공주의 공화국으로 나아가야
온 국민이 잘 사는 복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중국 독립운동가들을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뒤에 안창호 선생이 국내로 체포돼 들어온 뒤에 조소왕 선생이 그 발전시켜서 삼균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그 이론화 시켰습니다. 아무튼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통합, 조직과 운영, 사상적인 지도 이런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공로를 세우셨는데 안타깝게도 해방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우여곡절 끝에 남과 북에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남쪽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우리 현대 역사는 우리가 잘 아니까요. 근데 이제 다시 안창호 선생의 그 비전, 꿈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돌이켜보면, 안창호 선생은 1900년대 초 신민의 운동을 하면서는 문명 부강한 자유문명국을 이렇게 꿈꾸셨어요. 그 직접 그런 용어로 이야기를 하셔요. 문명 부강한 자유문명국. 이것은 미국식의 민주공화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3.1운동 후에 임시정부를 지도하면서는 초기에는 한반도의 모범적인 공화국을 만들자. 모범적인 공화국이 어떤 걸까? 뭐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0년대 후반에 가면 대공주의라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자유와 평등이 잘 조화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그 전에 민주공화국가의 민주주의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 자본가들 중심으로 흐른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다. 이런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극복한 진정한 민주국가를 만들자. 이것이 20년대 후반부터 안창호 선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에게는 결국은 미완의 꿈이 됐던 거지요. 당신이 이루고 싶었던 민주공화국가,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은 대공주의 공화국이 돼야 됐는데 대공주의 공화국은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평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국제평등, 제국주의가 막 판치고 약소민족을 억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 나라, 각 민족은 평등해야겠다. 정치적인 평등, 잘 사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신분 높은 사람만 행세하고 주인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밀리는 그런 게 아니라 동등한 정치 권력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나라. 경제적 평등, 너무 빈부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되도록 균등한 그런 나라. 교육의 평등, 돈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고등교육을 받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면서 재능과 자기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진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현재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안창호 선생의 그 대공주의 공화국과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안창호 선생이 꿈꿨던 한반도의 모범적 공화국,
문명부강한 그 민주공화국, 이 꿈에는 상당히 근접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뭐 GDP로 세계 10위권 국가고 무역으로 뭐 7대 수출국이 됐고 첨단 산업 기술도 되게 뭐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고, 그 점에서 보면 아마 안창호 선생은 너무도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의 우리 한국을 보면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이거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선생이 당신이 꿈꿨던 대공주의 공화국이라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보면 아쉽고 우리에게 더 보완해라, 더 좀 잘해봐라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또 많으실 거예요. 우선 한반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거, 통일, 자주, 독립, 좀 떳떳하고 통일된 그런 나라여야 될 거예요. 안창호 선생이 꿈꿨던 나라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너무 부가 집중되고 있다. 이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교육의 기회가 너무 지금 그냥 입시 뭐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그거 오늘 수능일입니다마는 그거 한순간의 점수가 그 사람의 진로를 막 결정적으로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교육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이 자랑스러움을 당연히 함께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인 신민회를 만들었고 지도했던 분, 또 법률적 그 아버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합시켜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게 하고 유지하게 했던 분, 그분의 꿈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역할들이 참 많다고 생각돼요. 안창호 선생이 꿈꿨던 대공주의 공화국이라는 큰 품 속에 우리는 통일이라는 사명도 가져야 되고, 좀 더 떳떳한 자주 독립국가가 돼야겠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쩐다, 시진핑이 온다 만다, 이런 것에 이렇게 목매달 일이 아니고, 좀 자주 독립하는 정치 지도자도 국민들의 기상도 좀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고, 무엇보다 차별이, 격차가 좀 줄어드는, 어떻게 똑같을 수야 있겠습니까? 도산 선생도 공산주의처럼 그런 평등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는 이걸 이야기했고, 이 대공주의 공화국에 사는 그 주인들인 우리 5천만, 범위를 넓히면 북한 동포들까지 8천만, 해외 동포들까지, 우선 이 사람들이 떳떳한 주인의 자격을 가지고 주인의 그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누구도 다 그냥 불행하고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러지 않은 안창호 선생의 대공주의 공화국의 그 꿈을 실현하는 일이 이게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10년, 20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한 세대를 바쳐서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도 한 세대를 바쳐서 좀 자랑스러운 나라,
타고르가 이야기했던 동방의 등불 이런 나라를 향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